1493년 17척 규모의 선단이 에스파냐의 항구 도시 카디스를 떠나 탐험에 나섰다. 신세계의 최초의 에스파냐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였다. 그 중에는 야심만만한 젊은이 후안 폰세 데 레온도 있었다. 목적지인 열대 에스파뇰라 섬에 탐험대가 도착하자 폰세 데 레온은 그곳에 정착했고 존경받는 사령관이자 지주가 되었다. 어느 날 폰세 데 레온은 에스파뇰라 섬 북쪽에 있다는 기회의 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탐험대를 꾸려 즉시 탐사에 나섰다. 탐험대는 바하마 제도를 따라 북쪽으로 항해하던 중 새로운 곳을 발견했고 그곳을 꽃이 만발한 곳이라 하여 라 플로리다라고 명명했다. 에스파냐 탐험대는 빠르게 신천지를 탐험해 나갔고 한 곳에서 어떤 원주민들과 만났다. 탐험대는 그들로부터 젊음의 샘이라 불리는 신비의 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샘물을 마시면 아픈 곳이 낫고 꼬부랑 노인도 생생한 젊은이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 샘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는 이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한 말이 에스파냐인들이 자신들을 그냥 두고 가도록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탐험대는 이 영생불멸을 가져다 준다는 샘물을 찾아 다시 플로리다 해변을 온통 들쑤시며 샅샅이 훑었다. 샘만 보이면 젊음의 샘인가 싶어 풍덩 뛰어들었다. 플로리다가 악어로 득실거렸음을 고려하면 꽤 만용을 부린 셈이다. 물론 그들 중 누구도 전설 속의 샘을 찾지는 못했다. 다른 모든 사람처럼 그들도 결국 죽음의 신의 부름을 받고야 말았다. 안녕하세요. 책리더입니다. 오늘 낭독할 책은 니클라스 브렘보르 지음, 배동근 옮김, 북트리거 출판사의 해파리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입니다. 불멸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아는 한 태초부터 시작한 모든 문명에서부터 전해집니다. 현대 문명이라 해도 예외가 아니죠. 비록 고대의 마법의 샘과 영약을 찾는 수준은 벗어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장수의 비결을 찾고자 열망합니다. 오늘날은 전설과 신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연구를 근거로 탐색합니다. 과학이 똑바른 길로만 전진했을 것 같지만 늘 그렇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자 니클라스 브렘보르는 코펜하겐 대학 분자생물학 박사과정에 있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장래가 기대되는 젊은 과학자입니다. 해파리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브렘보르의 첫 번째 단독 저서로 인류의 오랜 꿈이자 생명과학의 주요 난제인 노화 극복을 향한 과학의 온갖 시행착오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다 죽을 것인가에 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자연과 과학에서 찾아낸 장수와 건강한 삶을 다루는 책입니다. 저자는 노화를 유전학, 생물학, 의학, 생명공학 등 다양한 학문의 관점에서 노화에 대해 접근합니다. 인간 수면 연장에 대한 관심을 자연 생태계의 생물들을 통해 엿볼 수 있게 접근한 점 또한 흥미로웠습니다. 한 예로 투리토프시스 누트리쿨라라는 작은 해파리가 적대적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초기 단계인 미성체 상태로 돌아간다는 이 회춘의 아이콘은 책의 제목이 될 정도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책은 많은 전문 용어로 접근하기 어려운 책일 수도 있지만 노화 방지와 관련된 전 세계의 연구 성과를 충실히 전하고 있고 현실에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건강한 장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언도 담겨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읽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책입니다.
저는 챕터 5 우리를 죽이지 않는 고통은 부재, 스트레스와 장수의 관계를 낭독하고자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작품 우상의 황혼에 나오는 구절 나를 죽이지 않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에서 앞부분만 차용한 제목입니다. 스트레스는 무조건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인지 항산화 보충제가 노화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을지 라는 질문에 여러 연구와 사례들을 통해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5 우리를 죽이지 않는 고통은 스트레스와 장수의 관계. 요즘 내 고향 코펜하겐의 전철을 타면 항산화제를 빵빵하게 넣은 신제품 스무디 광고를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 인플루언서와 각종 온라인 피라미드 업체들이 팔아먹는 별 볼 일 없는 다이어트 보조식품 광고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항산화제와 건강 보조식품 사이의 밀월 관계는 사실 그보다는 좀 더 심각한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에 최초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몇 년 뒤인 1950년대에 과학자들은 방사능이 인간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염려했다. 그렇다고 인체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 애꿎은 쥐를 괴롭혔다. 치명적일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양의 방사능을 쥐에게 쬐었더니 쥐의 노화가 급격히 빨라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방사능에 노출된 쥐는 더 빨리 노화 관련 질병에 노출되었고 그래서 더 빨리 죽었다. 방사능이 쥐를 해치는 이유 중 하나로 세포에 자유 라디칼, 즉 짝을 짓지 못한 전자를 가지고 있는 원자 혹은 분자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유 라디칼은 반응성이 높아서 다른 분자와 충돌하면 그 분자에 손상을 입힌다. 마치 도자기 가게에서 멋대로 설쳐대는 황소와 같다. 어떤 동물의 세포가 방사능에 노출되면 그 황소는 미친 듯 껑충거리며 세포 내부를 헤집어 놓는다. 과학자들은 자유 라디칼이라는 황소가 가한 총손상을 산화 스트레스라 일컬었다. 그런 식으로 방사능을 쐰 쥐는 높은 산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그때부터 항산화 물질이 주목을 받았다. 여기서 항은 자유 라디칼을 무력화하는 능력을 말한다. 항산화 물질을 황소를 얌전하게 만드는 진정제라고 생각해도 좋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방사능 연구자들은 항산화 물질을 써서 방사능의 해로운 효과로부터 쥐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방사능에 노출된 동물을 더 오래 살게 해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자유 라디칼이 방사능에 노출된 세포에서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유 라디칼은 사실상 우리 신체의 모든 곳에서 정상적인 신진대사의 부산물로 생성되고 있다. 이는 우리 세포가 일상적으로 난폭한 황소의 분탕질에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뜻한다. 과학자들의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다. 만약 자유 라디칼이 그저 방사능이 초래한 노화의 원인에 그치는 게 아니라면 자유 라디칼이 일반적인 노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노화의 자유 라디칼 이론이라고 부른다. 간단히 말해서 이 이론은 우리의 신진대사에 일명 파우스트의 거래라 불리는 악마와의 거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가정한다. 신진대사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자유 라디칼을 생성해서 우리를 늙어 죽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자유 라디칼이 명백히 해롭고 노인이 젊은이보다 산화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으며
과도한 산화 스트레스는 모든 노화 관련 질병과 연관된다는 사실과 부합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해결책은 간단하다. 난장판을 버리는 황소를 길들이기 위해 항산화제 요법만 쓰면 되니까. 이 논리는 제시된 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나 철저한 임상시험을 거쳤다. 사실 이 논리는 너무나 많이 검토되어서 학자들이 메타 분석까지 할 수 있을 정도다. 23만 명의 연구 대상자와 68개의 연구를 종합한 한 메타 분석에서 연구자들은 항산화 물질이 든 식이 보충제가 과연 장수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했다. 결과는 엉뚱하게도 항산화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들이 더 일찍 사망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들은 노화 관련 질병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했다. 사실상 항산화 보충제는 일부 암의 성장과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1991년 가을 8명의 과학자들이 애리조나주 오라클에 마련된 거대한 초현대식 온실 안으로 들어가서 사실상의 감옥살이를 했다. 그들은 바이오스피어 2라 불리는 그 구조물에서 2년 동안 살기로 했다. 그들의 임무는 외부의 도움 없이 음식, 물, 산소를 비롯한 생필품을 자체 조달하며 생존하는 것이었다. 이 위대한 실험은 과연 인간이 외부의 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완벽한 생태계를 이룩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진행되었다. 지구에서 인간은 운 좋게도 바로 그런 생태계의 일부로 태어났다. 자연은 우리에게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준다. 우리가 적절히 이용하기만 한다면 자연은 오래도록 우리를 보살펴 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 중 일부가 지구를 떠나서 다른 행성에 정착하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부양할 새로운 생태계를 처음부터 다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알다시피 지구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나무다. 산소를 공급해 줄 뿐 아니라 수많은 종의 서식처가 되며 필요하다면 건축 재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과학자들은 나무를 새로운 생태계의 핵심이라 여기고 바이오스피어 2 내부에 많은 나무를 심었다. 나무는 잘 알려진 대로 오래 사는 생물이니 2년 정도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믿었다. 바이오스피어 2에 심었던 나무들은 출발이 좋았다. 온실 내부라는 호의적인 환경 속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실험이 끝나기도 전에 많은 나무가 죽어버렸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돌봄도 영양도 모자라지 않았는데. 아니, 그건 오히려 넘쳤다. 바이오스피어 2의 나무들에 부족했던 것은 스트레스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연 상태일 땐 늘 나무를 흔들어대며 스트레스를 주었던 바람이 그곳에는 없었던 것이다. 나무에게 바람은 최악의 적수로 꼽히지만 그 바람이 없다면 나무가 살 수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에 맞서면서 나무는 저항력을 키우고 그만큼 단단해진다. 바람이 없는 온실과 같은 곳에서 나무는 너무 허약하게 자라나므로 결국 제 무게를 못 견뎌 제풀에 자빠져 버리는 것이다. 자유 라디칼과 항산화 물질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산화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항산화 보충제를 먹은 사람들이 왜 더 일찍 사망했을까? 바람이 없는 나무가 죽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유다. 스트레스는 생명체를 강건하게 만든다. 역경을 통해 오히려 더 강인해지는 생물학적 현상을 호르메시스 효과라고 한다. 운동은 호르메시스 효과를 얻는
가장 흔한 사례다. 달리기를 하면 그저 건강에 좋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달리기를 하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보라. 심박수와 혈압이 치솟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근육과 뼈가 견뎌야 하는 하중과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또한 운동에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체의 신진대사도 활발해진다. 그때 자유라디칼의 생성도 증가한다. 그렇다. 운동은 우선 해로운 분자의 생성을 부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향상시킨다. 당신의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서 몸 전체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이다. 너 좀 더 튼튼해져야겠는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과정을 일으키는 메신저들의 일부가 자유라디칼이다. 그 말은 항산화 물질이 몸의 각성을 촉구하는 메신저를 저지하는 회방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건강 전도사를 자처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아무리 선전나팔을 불어대더라도 항산화 물질은 운동으로 애써 얻은 혜택을 상쇄시켜 버릴지도 모른다. 운동이 가장 널리 알려진 호르메시스 효과의 사례지만 자연에는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있다. 사실 호르메시스 효과는 지구 생명체의 일대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우리 선조들이 처참한 굶주림에 시기며 등골이 휘는 노동, 식중독, 주먹다짐, 포식자의 공격을 피한 생사를 건 탈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스트레스를 견디며 살았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삶은 늘 고난의 연속이었고 그러다 보니 고난은 인간을 늘 따라다니는 필수 요소가 되었다. 자연에서 호르메시스 효과가 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로 비소라는 독성 화학 원소에 대한 연구 결과를 들 수 있다. 비소는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냄새와 맛이 없는 데다 사람을 죽일 정도로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독국물의 왕 또는 왕의 독이라 불려왔다. 이 때문에 온 세상의 야심만만한 왕족들과 각종 사이코패스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유감스럽게도 최근에 세계 몇몇 지역의 마시는 물에서 비소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비소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실 동물을 상대로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자들이 예쁜 꼬마 선충에게 상당량의 비소를 주입하자 그 독소는 명성에 걸맞게 바로 선충을 죽였다. 하지만 일정한 수준을 정해놓고 조금씩 주입했더니 선충이 오히려 더 오래 살았다. 동시에 열에 대한 내성과 다른 독성물질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졌다. 이유는 물론 호르메시스 효과 덕분이다. 비소는 독성이 있지만 적은 양을 주기적으로 주입했더니 생존에 도움을 주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해 선충의 방어 능력을 키웠다. 심지어 다른 연구자들은 산화촉진제를 주입해서 예쁜 꼬마 선충의 수명을 늘리는 데도 성공했다. 항산화 물질과는 상극인 산화촉진제는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그것은 마치 도자기 가게 안에 있는 자유라디칼이라는 미치기 직전의 황소에게 알칼로이드 물질인 카페인을 투입하고 엉덩이를 세차게 갈겨주는 것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통해 산화촉진 제초제인 페러夸스를 이용해서 선충의 수명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음을 입증했다. 하지만 그런 선충들에게 다시 항산화제를 주입하자 그 스트레스는 해소되었고 벌레들의 수명은 평균치를 넘지 못했다. 나는 독국물의 왕 또는 강력한 제초제 따위가 어찌되었든 몸에 이로울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이 약간 이상한 소리라는 걸 안다.
그러나 생물학의 세계는 이상한 일투성이다. 우리는 분명 인간을 상대로 비소나 제초제 혹은 다른 유독성 물질의 효과를 알아보는 임상시험은 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인간에게도 호르메시스 효과에 해당하는 유사한 사례는 존재한다. 1980년대 대만에서 발생한 사고를 한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대만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경제 성장을 구가하고 있었다. 아시아의 4마리 호랑이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에는 전례 없는 건설붐이 일었다. 이런 열기 속에서 건축자재 중 일부 철근이 인공 방사성 원소인 코발트 60으로 오염되어 있었다. 이 철근은 17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 쓰였다. 하지만 1990년대까지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결국 아파트는 철거되었지만 그때까지 그 아파트에서 대략 1만 명의 주민이 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들은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방사능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다. 방사능은 DNA에 손상을 가하고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졌기에 큰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주민들의 병력을 조사한 의사들은 눈을 의심했다. 그곳 주민들이 여타 대만 사람들과 견주어 보았을 때 거의 모든 종류의 암에서 오히려 발병률이 더 낮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미국의 조선소 노동자 가운데 핵 잠수함 건조장의 노동자들이 일반 선박을 만드는 노동자들보다 사망률이 더 낮다. 미국 인구 전체로 봤을 때도 배경 방사선, 즉 자연 방사선에 더 많이 노출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평균 정도로 노출된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다. 또한 의사 중에서도 전리 방사선에 상시 노출되는 방사선 전문의들이 다른 의사보다 더 오래 살고 암 발병률도 낮다. 하지만 오해는 없기 바란다. 나는 당신의 몸을 방사선에 노출시키라고 권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독소를 주입하라고 부추기는 것도 아니다. 그랬다가는 당신의 멀쩡한 유전자를 망쳐놓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호르메시스 효과가 발동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면 어떤 악몽이 펼쳐지는지는 알고 있다. 고통과 끔찍한 죽음 말이다. 호르메시스 효과는 결국 정도의 문제다. 아예 운동을 전폐하는 것보다는 조깅으로 몸에 자극을 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지나친 운동은 금물이다. 과훈련 증후군에 시달리게 될지도 모른다. 같은 논리로 바람에 노출된 나무가 더 튼튼하게 자란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치게 강하면 튼튼하게 만드는 건 고사하고 나무를 거꾸러뜨리거나 부러뜨릴 것이다. 우리는 스트레스가 유발한 손상에서 자신의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도 내에서만 호르메시스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몸에 해롭다면 어떤 것이든 혹은 스트레스 요인이라면 무엇이든 반드시 호르메시스 효과를 부르는 것도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가령 머리를 벽에 대고 아무리 쿵쿵 찧어대도 머리가 좋아지지는 않는다. 담배를 피운다고 폐가 튼튼해지지도 않는다. 우리 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요인은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저항력을 키워온 스트레스에만 해당된다. 운동 쪽을 제외하고 호르메시스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있다. 하지만 이는 적당한 양만 찾으면 피자나 도넛이 은근히 유익하다는 말은 아니다.
호르메시스 효과를 보여주는 음식은 사실 식물에서 찾을 수 있다. 생명이라면 모두 그렇듯이 식물도 먹히기보다는 살아남기를 원한다. 하지만 포식자로부터 달아날 수 없는 식물의 처지는 난감하다. 식물에게는 생존을 위한 단 한 가지 선택지, 바로 싸우는 것이 남는다. 개중에는 삐죽한 가시를 내거나 단단한 껍질을 두르거나 혹은 뾰족한 침을 내밀며 맞서는 식물이 있다. 하지만 가장 흔한 식물의 대응책은 적들에 맞서 화생방전을 벌이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그들의 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오늘날 식물 중심의 식단을 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석기시대의 인간에게 그것은 온갖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식물이 어떤 식으로든 해로웠다. 예를 들면 야생의 아몬드는 일명 청산가리라고 불리는 시안 화물을 함유한다. 초강력 독극물에 속하는 것이다. 야생의 캐슈너트는 독담쟁이로도 알려진 덩굴 온나무에 있는 독과 동일한 독성 물질을 함유한다. 슈퍼마켓에 진열된 캐슈너트는 독성을 중화한 것이니 염려 말라. 심지어 인간에게는 독성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늘 먹는 식물들조차 다른 동물에게는 해로울지도 모른다. 예컨대 초콜릿이나 그 밖의 코코아 가공품들은 고양이와 개에게 유독하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식물에는 포식자에 맞서 싸우기 위해 만든 성분이 여전히 들어있다. 파인애플을 먹고 난 뒤에 혀나 입이 아린 적이 없었는가? 만약 그랬다면 다 이유가 있다. 파인애플 속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다. 이 효소는 고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는데 만약 당신이 고기의 입장이 되면 그리 유쾌하지 않을 것이다. 파인애플을 먹으면 그 효소는 입속의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당신의 일부를 소화시키기 시작한다. 물론 이 정도 아린다고 당신이 파인애플 먹기를 멈추지는 않겠지만 만약 작은 동물에게라면 그 효소의 분해작용은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좋은 사례는 고추다. 고추에는 캡사이신이라는 매운맛을 내는 화합물이 있어서 먹으면 입속이 얼얼하다. 그런 경험을 한 포유류는 적어도 당분간은 고추를 다시 먹고 싶은 생각을 못할 것이다. 반면에 새들은 고추 씨앗을 통째로 삼켜버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배설물을 통해 씨앗을 널리 퍼뜨려준다. 영리한 진화의 방식이 아닐 수 없다. 식물의 건강상 이점을 논할 때 식물이 수동적으로 먹히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은 흔히 간과되어 왔다. 우리 식단에 식물을 많이 올리면 몸에 이롭다는 근거는 차고도 넘친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여전히 왜 그런지에 대해서 확고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다. 수많은 근거 중에는 물론 호르메시스 효과도 있다. 가령 폴리페놀이라는 화합물은 식물이 몸에 좋은 주요한 근거로 제시되며 오랫동안 찬사를 받아왔다. 한때는 폴리페놀이 항산화제처럼 작용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몸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사실 상당수의 폴리페놀은 우리에게 약간의 독성을 보이며 더불어 호르메시스 효과를 발휘한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은 광범위한 세포의 방어 체계를 제어하는 NRF2라 불리는 유전자를 상향 조절함으로써 폴리페놀의 독성을 중화시키고 제거하려 하는 등 폴리페놀에 반응한다. 이 유전자는 방사성 붕괴가 있은 후에도 또한 상향 조절되었다. 이제 당신은 비소를 몸에 주입하는 것보다는 식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고 월등한 대안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방사능에 노출된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월등한 대안은 없을까? 높은 산으로 가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고도가 높으면 대기가 희박해지는데 이는 우주 방사선뿐만 아니라 태양의 자외선에 더 노출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지구상에서 으뜸가는 평평한 저지대인 덴마크에 사는 창백한 피부의 주민으로서 나는 5,000m 높이의 산을 오르느라 일생일대의 일광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다. 더 이상 놀랍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방사능에 더 많이 노출되고 가혹한 환경에 시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것 때문에 고지대의 주민들은 해수면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고 노화 관련 질병에도 덜 걸린다. 이런 사실은 오스트리아, 스위스, 그리스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도 확인되었다. 더 높은 고도에 도달하면 산소 농도도 해수면보다 더 희박해진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건강을 촉진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방사선과 낮은 산소 농도에 노출되었을 때 당신의 세포가 보일 대응 가운데 하나는 열충격 단백질이라 불리는 물질을 만드는 것이다. 용어가 암시하듯이 이 단백질은 고온과 관련된 실험을 통해서 최초 발견되었는데 나중에 좀 더 보편적인 세포 보호 체계의 일부임이 드러났다. 이 사실은 앞서도 보았듯이 호르메시스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훨씬 광범위한 것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대응이 다른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회복력도 개선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열충격 단백질은 다른 단백질을 돕는 단백질계의 슈퍼 히어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세포가 어떤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서 손상을 받으면 많은 단백질의 모양이 틀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열충격 단백질이 그런 단백질의 모양과 기능을 복원하고 그것이 세포 쓰레기로 변하지 않도록 조처한다. 흥미롭게도 열충격 단백질이라는 용어의 유래인 열충격은 실험실 동물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북유럽에서 사우나라는 형태로 그들 삶의 일부가 되었다. 사우나의 본고장인 핀란드는 고맙게도 이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양의 사우나에 관한 연구물을 내놓았다. 이들 연구를 보면 사우나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떨어뜨리고 수명을 연장하는 등 건강에 다양한 혜택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열충격 단백질이 그런 효과에 기여할 것이다. 사우나의 혜택은 그것뿐만이 아니다. 혈압도 낮춘다. 물론 사우나에도 일부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아이 갖기를 원하는 남성은 사우나를 너무 오래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뜨거운 욕조에서 너무 오래 목욕을 즐기거나 무릎에 노트북을 두고 앉아있는 게 안 좋은 것과 같은 이유에서다. 사우나뿐만 아니라 북유럽인의 삶에 뿌리내린 또 다른 전통은 겨울 수영이다. 사실 그 두 가지는 종종 동시에 이루어진다. 차가운 물에 수영을 한 뒤에 사우나를 즐기는 것이다. 겨울 수영의 유익한 점에 대한 연구 결과는 사우나만큼 많지는 않다. 그러나 찬물에 몸을 노출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이로울 것이라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찬물 수영은 갈색 지방이라 불리는 것을 활성화시킨다. 갈색 지방은 그냥 지방과는 정반대로 작용한다. 그것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소시키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체온을 높여준다. 흥미롭게도 장수하는 많은 종들에게서 갈색 지방 조직의 활동이 자연적으로 증가해왔음이 드러났다.
아직 명백한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아는 겨울 수영 마니아들은 그 효과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그들은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몸도 덜 아플 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겨울 수영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다.